네, 이틀 전에는 성강통 개설에 따른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대외 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또 우리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오늘은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더 높아질 중국의 국제 위상을 예상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죠.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성강통 개설로 인해서 시진핑 정부가 계획했던 대외 위상 높이는 과제가 일단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우선 좀 성과가 좀 많이 있었죠. 예, 지금 오늘 그 외신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톱 뉴스가 뭐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 1월 달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중국 국가주석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 트럼프가 내년에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를 취임하는 때와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주요 현안을 다루고 거기에 관련해서 각국의 입지를 이렇게 저울질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고립주의로 인해서 보호주의에서 빠지는 틈을 중국의 그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대내에 탄탄한 장기 기반을 포석으로 해서 사실상 중국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모든 외신들은 이 뉴스를 거의 톱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의 지금의 그 질서 변화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올해 들어서는 온중군이다, 조용한 가운데 전진이다, 정중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올해 획기적 해였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이렇게 경기를 성장률을 높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또 대외적으로는 위상을 아주 탄탄히 다지는 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상이 상당히 증가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사실 올해 1월 달에 중국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해서 네. AIB가 성공리에 설립되고 사실 선진국도 여기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고 미국도 결국은 이 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미국도 좀 소외되지 않느냐 해서 버락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어떻게 저울질할까, 참여에 저울질할까 이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네. 그만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위안화가 IMF SDR 준비통화 가입해서 사실상 위안화 위상도 상당히 좀 높게 이렇게 가져간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 달 알아봤습니다는 제도 측면에서 자본시장 위상 측면에서는 후강통에서 성강통도 개설돼서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월요일 달 보면 국내 증권사에서는 성강통 개설에 따라서 많이 투자 기회가 많이 되고 중국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도 개설의 의미가 더 크다. 네. 중국이 대외적으로 위상을 찾아가는 게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이틀 모습 보면 그렇게 성강통이 그렇게 열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작은 참여도. 그렇죠. 그래서 네. 제도 개설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대외 위상이 높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주석에 나가서 세 확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이징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내년의 질서, 세계 경제 질서 저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중간자 입장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중국의 경우 그냥 차분히 체계적으로 하나씩 밟아나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올해는 참 중요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좀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네, 중국의 경제 정책이 어디에 주력했느냐 하면 요새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계획 경제 입장에서는 역시 최고 책임자인 국가 주석이 어떤 포지션을 지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상 시진핑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올해는 굉장히 획기적이 했었죠. 왜냐하면 중국의 이렇게 계획 경제에 맞춰서 13차냐 12차냐 5개년 계획이 했을 때 사실상 13차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담당했던 것이 시진핑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2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후진타에서 출발해서 그 중간에 시진핑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13차 5개년 계획은 올해 처음부터 실시했는데요. 이게 시진핑이 국가주석을 맡은 이후로 첫 이렇게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5개년 계획이자 마지막 계획이죠. 그렇죠. 그래서 13차 5개년 계획이 계획연도가 2016년 올해부터 2021년 공산당이 등석평이 공산당 설립한 100주년 되는 해. 이게 이제 21년에 마무리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13차 5개년 계획의 내부적으로 보면 역시 공산당이라는 건 뭐냐? 인민이 잘 사는 사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인민이 잘 사는 사회다 하는데요. 북한의 사회주의, 러시아의 사회주의 달리 중국은 사실 인민이 잘 사는 이런 그 샤오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목표가 공산당의 최종 목표고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에 모습에서는 인민이 잘 사는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 이 인민이 잘 사는 샤오강 사회 구축을 첫 하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많은 자리에 적해서 인민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 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용어 중에 빅데이터에서 분석을 해보면 네. 인민이라는 얘기를 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주석이라든가 정부 관련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국민 위에서 오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정부패 이런 걸 왜 척결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인민이 갑이다 하는 측면에서 인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사회의 많은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의 정치권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잘 살한다. 이건 선거 과정에서만 얘기하지 진 것처럼 중요한 때 국민이 바랄 때 국민을 위한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최고 통수국가자인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인민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의 국정 사태를 풀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느냐.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계획 경제도 인민을 가장 갑으로 생각해서 권력층들이 뭐냐 을로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 지금 모습 보여주는 부분은 어제 뭐냐면 청문회 보면 답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그 GDP 대비해서 거의 우리 고용이라든가 뭔가 차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젊은 그 국회의원 앞에서 그 많은 한국 경제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못 떠나서 일단 그건 국제금융시장 30년 종사하는 저 입장에서 보면 그 한마디 한 장면마다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저런 모양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누가 자잘못을 떠나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도 저런데요. 그런 각도에서 상당히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중국 경제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뭐 많은 과제를 좀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의심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중국 경제 현 상황 어떤가요? 네, 기획 경제는 사실 그 목표 성장률 달성하느냐 이 여부도 이제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8% 항상 마오바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달성하느냐 아니냐 이런 측면이 굉장히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의미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밴드제를 설정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목표 성장률 밴드제를 가져가죠. 그래서 6.5에서 7%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목표 성장률 달성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밴드제가 실시된 첫 해인데요. 올해 첫 해는 5개년 계획 때는 매년 6.5에서 7%인데요. 사실 올해는 1분기 6.7%, 2분기 6.7%, 3분기 6.7%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6.7%인데요. 4분기 성장이 지금 6.5% 정도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 6.6% 정도를 걸릴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밴드제 실시해서 계획경제에서 경제 성과를 얘기할 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느냐 측면에서 의미는 많이 퇴색했긴 했지만 네. 사실 2014년, 2015년 달성하지 못했던 중개 목표 성장률을 어떻거나 우리는 달성하는 첫 이렇게 해다. 되겠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2016년 이렇게 13차 5개년 계획에 첫 출발할 때 일단 계획경제에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한 해가 아니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경제 성장률 올해는 1.5%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목표 규중계 성장률이 작년에 6.7% 그렇게 했고 올해 6.6%, 6.7%면 유지는 했다. 그럼 뭐냐?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가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13차 5개년 계획의 경제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성장률 목표치 달성 이상으로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산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네, 온중구진이라는 것은 네. 조용한 가운데 갈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중동가 표현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왜 중국이 성장률 목표에 그렇게 큰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지정하지 않았냐면 중국이 뭐냐 지금은 여기 위에 김 PD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외연적 성장
고도 성장하는 내연적 성장으로 내실을 다지는 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실을 다할 때 성장률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불균형이 그렇죠. 더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성장률보다도 내실을 다졌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는 이렇게 이제 자막을 보고 제가 같이 오겠습니다. 자막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틀리지 마시고요. 자, 올해 보면 지역을 통한 국토 균형의 계획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륙 네. 개발이든가 뭔가 했죠. 그래서 그동안 도시라든가 아니면 해안선 중심으로 해서 불균형 성장이다 하는 것을 많이 폈습니다. 네. 지금 내수적으로. 그리고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한국보다 월등히였습니다. 미국의 버금달성 정도. 이게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인더스트리 네.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좀 포함, 마음 얘기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오늘은 그냥 오늘 네, 잠깐만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보면 1대1로 기억, 해안으로 1로 하고 그다음에 신실크로드라 해서 육로에서 유럽까지 신실크로드 1대1로 계획 이것도 이거 이렇게 구체화되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많은 기업들을 포섭했죠. 사실 중국이 뭐냐 해외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하인경제권과 중화경제권의 기업을 가장 밀착도를 가장 세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은 이 과정에서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유화적인 문제, 네. 국제 정세를 감안한 사실 한국의 동북아고도에서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건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정세 틀 속에 어떻게 하면 한국의 이익을 국익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져갔으면 사실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놓고 화장품이라든가 많이 투자해놓고 지금 뭐냐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라도 한국에 대해서 기업이 아주 해서 지금 코스닥이 아주 주룩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사실상 외계 균형적 모습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중국 주변에 있어서는 세확장거리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밀착도라든가 중국 경제 밀착도가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한국은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중국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인 샤오강 사회 구현, 이를 위해서 또 가장 본질적인 민생 과제 때문에 또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굉장히 특별히 좀 중점을 두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성과가 많았죠. 이렇게 중국이 사실 국가 주석이 인민 문제를 가장 빅데이터로서 많이 얘기했고 네. 그런 가운데 요거 좀 자막을 오랫동안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료화면을 좀 갖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민생을 안정을 위한 3대 과제였습니다. 호적제 네. 개편했죠. 그렇죠. 양로법 개편했죠. 의료시설 확충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중국을 일부 칭송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고 중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국가가 잘했던 것은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3대 민생과제라는 호적제, 양로배움, 의료시설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국이 이제 인민들을 잘 살기 위한 베이징의 공해 문제라든가 뭔가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 식품 안정, 그래서 취업 확대 이런 것이 이제 국민 입장에서 가져가는 측면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과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 권력층들이 뒷전에 빠져야 된다. 그럼 권력층들이 갑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권력층 지도당 부정부패 척결해서 뭐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거 색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층 뒷자리 빠져라. 국가 주석까지도 빠지겠다. 그래 중국의 인민 샤오강 사회 등소평했던 샤오강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인민이 우위에 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잘 먹혀서 결국은 인민이 박수를 쳐야 시진핑이가 국가 주석으로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2020년까 이후까지 국가 주석이 할 수 있는 장기 보석이 마련됐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아봤으면 10월 달에 육중전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육중전회. 네. 거기서도 자 모든 거기에 참여했던 권력층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반대를 하지 않는 거기에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뒷전에 물러서는 해서 지금 장기 집권을 포석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계획경제도 인민이 바탕이 돼야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유럽에서도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이 갑질을 하면 환멸을 느껴가지고 다 모조리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선거에서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자 우리 국민들이 우위가 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국회의원들도 설 자리가 있는 거다.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든가 뭔가 해서 왜 기득권을 환멸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선거 예상 결과가 다 뒤집혀진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도 바로 중국에서 보면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계획경제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인민을 우선한다. 그래서 인민을 위한 과제는 최우선이기 때문에 권력층들은 뒷전에 물러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인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뭐냐? 일벌 벗겨야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한국에 지금 보면 뭐 LCT 문제라든가 뭔가 해서 보면 국가 자리가 앉았던 사람들이 뭐냐? 내가 누구를 얘기할 때 알겠어. 앉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뭐냐 하면 이렇게 뭐든지 부정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뭐냐 국회 앞에서 여러 가지 기회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그 중국의 이렇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뭐냐 국가 이름 내부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다보스 포럼이든가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뭐냐 내부적으로 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새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의 글로벌하든 금융의 글로벌하든 국가의 새 확장이든 내부적으로 힘이 있어야 밖으로 퍼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뭐냐 하면 시진핑 국가자석의 새 확장 확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힘이 인민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한국 사회 지금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느냐. 자, 우리나라의 권력층들이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해외 나가서 많은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부가가치를 오고 고용 창출을 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앉혀가지고 저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대기업의 그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령이 무슨 필요하십니까? 무슨 뭐 50대도 한 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 외신들이 보는 가정에서 50대도 한 사람이 무슨 뭐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참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시간이 예상 짧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한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대외적으로도 이제 중국 경제 위상 제거 과제도 이제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의미를 좀 많이 둔 만큼 또 성과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네, 중국이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통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든가 해서 G2 체제 하는데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트럼프가 내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TPP라는 것은 CREP에서 영내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가야죠. 네. 거기 중국 주도인데요. 이게 TPP와 CREP에 같이 맞춰서 미국 주도의 TPP고 중국 중심의 CREP거든요. 근데요, 이 트럼프가 TPP를 포기했다. 내년 1월 달에 대통령 취임과 함께 TPP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균열의 그 틈바구니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중국이 뭐냐 CREP, 요건 이제 CREP에서 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R 이런 쪽에서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걸 영내에서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왜냐 TPP에 이렇게 참여를 했던 국가가 미국이 주도를 안 하니까 거기 파고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영내 문제에 중국의 그 새 확장 문제에 이어서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베이징 컨센서스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새 확장하는 이런 내년도에 원년을 삼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상이라든가 세계경제 질서 입장에서는 내년이 중국의 새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국제 금융 질서에서 봤을 때도 이제 중국의 위상 제고 과제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또 꽤 성과도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뭐든지 이제 경상거래 통상 질서 측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국제 위상 금융상의 지위도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같이 국제 통상이라든가 국제 무역 질서에서는 G2 체제, 그룹2 체제가 형성됐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자본시장, 국제 금융시장의 지위는 차이말의 것이대. 닐 퍼거슨 하버드 교수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본 사람입니다는 닐 퍼거스가 얘기했던 2007년에 얘기했던 차이말의 것이다가 동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1945년서부터 내렸던 IMF, 월드뱅크, ADB 체제, 중국 중심의 CRA, NDB, AIB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결국 2by 미국과 중국의 2by 3 IMF의 CRA, 월드뱅크의 NDB, ADB의 AIB 해서 2by 3 매트릭스 체제가 올해 딱 형성됐죠. 네. 이게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무역과 통상에서 그룹2 체제, G2 체제가 되고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이나크 시대, 차이나 플러스 아메리카 포함은 요게 딱 매칭시키니까 네. 사실상 뭐냐 이제는 1945년에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 의해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뒷전에 빠질 경우에는 중국이 의외로 반사적 이익까지 합쳐가지고 굉장히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국제기관들이 사실상 내년도는 오히려 중국 중심의 팍스니카 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원년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인접과 국가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의 지금의 모습에서 보면 지금 뭐냐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죠. 지금요.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서 왜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보스 포럼에 내년도에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참여하느냐 이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격변의 시대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을 맡는 8년 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맡는 원년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중국 중심의 국가 체제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원년이 이런 네. 세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세금을 한다면서 제가 세금을 내는 데는 기꺼이 냅니다. 세금을 뭐 작은 세금이나 내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도 이렇게 속이지 않고 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근에는 이렇게 어제 보면서 사실상 국민의 세금 내는 입장에서 참 세금이 아깝다. 왜 내가 이렇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하면 나뿐만 아니라 그 TV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아깝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오늘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는 세금을 낼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또 세금이 내야 되니까 또 아깝던 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를 좀 살리려면 또 내년도에 큰 재편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시죠. 네. 네, 또 중요한 건 이제 뭐 어떤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또 계획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향후 중국 경제 어떻게 될지 뭐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은 분명히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올해 이제 경기 논쟁이 많이 심했었죠. 네. 단기적으로 보면 연착륙 되느냐 경착륙 되느냐 문제. 그래서 중국의 상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둡게 봤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뭐 경착륙에 빠진다, 중증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한국경제 TV를 통해서는 올해 2분기를 이렇게 저점으로 해서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고개를 드는 현상. 그동안 온중구신 정중동 가정에서 외형상 고성장 추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을 하는 과제들이 좀 이렇게 성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가 좀 이렇게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향후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목표 성장률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냐? 본질적으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내부적으로는 인민이 잘 사는 사회, 네.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경제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이렇게 세계 확장. 요게 이제 주력이 되지. 성장률 단순히 목표치가 높았다, 낮다. 그래서 중국에 좋다, 낮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민이 경제 활동을 잘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의 가치가 성장하면 중국 경제는 잔시 성장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안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성장을 그동안 계획경제에서 끌어올리는 관점에서 성장률을 목표 성장률 제시했는데요. 지금 뭐냐? 인민이 활동하고 대외적으로 기업들이 활동하면 성장률은 후순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성장률 의미가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밴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사실 경제 성과가 되면 그렇게 경제가 나쁜 환경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2021년까지 중국에 대해서 대부분 다 성장률 목표치를 6%대 이렇게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네. 가지는 올해 6.6에서 내년에 6.4% 되더라도 그것이 중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률이 6%대라는 것은 네. 한국이 내년에 1%, 2%, 3배나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중국이 뭐냐 어릴 때는 키가 잘 자랐죠. 10%인데요. 네. 그거 대비해서 6% 간다. 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여기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뭐냐 중국 경제는 이제 키가 커서 청소년기 후반기에 사실상 뭐냐 잘하지 않는 때입니다. 이때는 뭐냐 내부적으로 중국의 중점 과제가 바뀌는 거죠. 펴야 되죠. 불균형에서 네. 균형 성장으로 가야죠.
그런 성장 단계별로 중국의 성장률을 이해하는 시각을 좀 시청자분도 또 이렇게 많은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들 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런 쪽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어떻게 내실을 다져가느냐 이런 측면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성장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들었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내실을 다져가는 중국, 트럼프 집권 이후에 중국 중심의 팍스시니카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